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토일의 이용성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주행차용 라이더 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로봇 또 아니면 뭐 서비스 로봇도 포함됩니다. 로봇용 라이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용으로 사용되는 라이더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자율주행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자율주행의 이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위 그 SA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학회가 정한 자율주행의 레벨이 쭉 5단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상용화된 것은 레벨 2에 해당하는 2단계의 자율주행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소위 우리가 ADAS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 레벨 2에 해당하고요. 레벨 3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결국 기계가 알아서 책임지고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레벨 2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운전자의 안전을 보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3부터는 어떤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자동차가 책임을 지고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제조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자율주행의 그런 기술이 쉽게 개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실 테슬라도 ADAS에 불과한 뭐 어떤 레벨 2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뭐 사실 법적인 엄밀한 의미에서는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과대 광고 뭐 이런 정도로 벌금을 먹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느냐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되려면 자율주행을 하는 공간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센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레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각각이 보는 그 대상체 파악의 대상이 다릅니다. 또 그 결과물도 다르고요. 그 두 개가 사실은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센서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레이더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뭔지 모릅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하면 뭔지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늘 학습을 하면서 어떤 특정 타겟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한 90%는 맞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고 타겟이 많아지면 놓치게 돼요. 한 10% 정도를 놓칩니다.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자율주행은 결국은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쨌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레이더와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결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하지만 뭐 우리의 일론 머스크 CEO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죠. 거기에 이제 라이다를 달고 나올 거로 저희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에 미국의 라이다 회사로부터 200만 브러치의 라이다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로보택시에 달고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데모카로 쇼업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양산차에는 저희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자율주행차에 필요로 한 것이 라이다인데 그 라이다가 사실은 자동차용 등급으로 쓸 수 있는 라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용 라이다를 쓰게 되는데 그 산업용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결국 가격 그리고 크기 그리고 내구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가를 이제 대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해상도가 일정 부분 이상 채널이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검출거리가 유지가 돼야죠. 근데 검출거리와 해상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면 검출거리가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상도에 필요로 한 광원을 여러 개를 씁니다. 예를 들면 32채널은 32개의 레이저 광원을 쓰고요. 또 32개의 센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2개가 이렇게 계속 PCB가 적층이 돼 있고, 그러면 재료비가 당연히 비싸지고, 또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정렬이라고 하는데 채널별로 일일이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조립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직접 라인을 가봤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대를 정렬을 합니다. 32 채널을 정렬하면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가 안 되고 전부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감도, 초고감도의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기술의 결과로 하나의 레이저 광원과 하나의 센서를 써도 32채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결과 이렇게 컴팩트한 라이다를 만들 수가 있죠. 예,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DNA는 자동차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사용, 거기에 필요로 한 내구성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거기에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성능들을 만족시키는 기술 개발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이제 광학창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창이 있는데 그 창에 성게가 끼게 되면 그거를 결국 빛이 나가지 못하죠. 예, 그걸 자동적으로 녹여줄 수 있는 히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업용은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자동차 아까 그 라이다가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적용된 라이다를 가지고 최초로 저희가 동시에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16채널이 사실은 자동차용으로 최고급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m 부분에서 점 2개가 찍히는 게 이제 저희 경쟁사라면 저희는 5개의 점이 찍히고요. 이 점의 개수가 왜 중요하냐? 점 하나가 찍히는 게 검출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객체인가를 판단하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점이 최소한 4개가 군집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쟁사는 점 4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출거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저희는 200m가 그대로 검출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차에 직접 달아서 다니면서 모니터링 한 거고요. 오른쪽에 카메라랑 동시에 보여드린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 점 하나하나가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다 봐도 결국 우리 검출거리를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뭐 시장은 뭐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그 다음에 물류 이런 쪽에 성장률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용으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굉장히 까다로운 품질 라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이 그거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사가 있고, 저희 파트너사가 하드웨어를 조립하면 저희가 거기에 펌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최종 출하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32채널 라이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해상도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 말에 192채널의 라이다를 개발을 했고, 요 주력 제품이 향후에 자동차의 좀 경쟁 제품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로봇이나 또 보안용이나 또 건설 장비나 이런 쪽으로도 라이다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올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올해 런칭이 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은 향후 한 2년까지는 사실은 샘플 매출이 대부분일 거고요. 27년부터는 이제 양산 적용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28년도에는 대략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디테일한 거는 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POC 되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고요. 아까 우리 그 엔젤 그 빅뱅 엔젤스 부사장님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차에는 저희 라이다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씩 들어가고요. 사실 자동차에 직접 적용해서 실도로를 다니면서 검증하고 있는 라이다는 국내에 저희 업체가 유일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로보택시나 트럭 쪽으로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모셔널 우리 현대차의 자회사의 모셔널의 향후 PBV에 저희 라이다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밖에 저 자율주행 그 농기계 쪽으로도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대차의 서비스 로봇이 지금 6개월마다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텐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다음번 모델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서빙 로봇 또 물류 로봇들용도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용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보안 감시용도 아까 우리 전기차 화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기차의 화재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충전 자리에 전기차가 이제 그 파킹을 하게 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위에서 이제 방염포가 내려와서 차를 완전히 감싸면서 할론가스 같은 불연성 가스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차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냐 안 났냐는 뭐 CCTV나 열화상 카메라로 알 수 있지만 차가 제자리에 있어야 방염포가 내려오다가 걸리질 않고 완전히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제자리에 주차하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방법은 지금 라이다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병행해서 쓰는 그런 POC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스마트 시티의 뭐 스마트 폴이랄지 또 주차장의 주차 관제 시스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다의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레퍼런스는 뭐 국내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하고 진행을 할 거고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좀 진출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스타트업 출신이고 결국 자동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부품의 개발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족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DNA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A 투자를 받아서 누적으로 125억 투자를 받았고요. B 투자 가기 이전에 지금 같은 비슷한 밸류로 지금 100억 투자에 대한 브릿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략은 50%, 재무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강훈 수석심사위원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뭐 라이다가 뭐 조금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해결하려고 단일 송수광부를 가진 라이다를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단일 송수광부 라이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가지는 어떤 좀 피지컬적인 한계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아주 정말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단순화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소위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하나의 레이저 광원이 이제 포커싱돼서 하나의 센서에만 매치다 보니까 그 빔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의 닷빔으로 나갔다가 닷빔으로 들어와서 매치이기 때문에 그 빔의 인텐시티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그 점 하나가 가지는 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검출거리는 상당한 이점이 있게 돼 있고 또 채널 간의 구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광원을 결국은 32개의 센서, 그러니까 하나의 다이지만 32개로 아이솔레이션 되는 픽셀이 나눠 가지는 구조고 과학적 분배가 완전히 이분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중간이 조금 더 밝게 되고 상하의 부위는 조금 더 빛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개선하기 위한 후속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빔을 어떻게 하든지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더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퀄리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다 하지만 워낙 초고감도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의 분배로 인한 어떤 그 검출거리의 저하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뭐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 뭐 제일 좋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자동차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 치고 그럼 저희 제품이 가장 첫 번째로 양산 레벨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아이템은 어느 쪽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바쁘게 넘어갔습니다만 저희 지금 POC 중에 자율주행차 외에도 로봇
특히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서비스 로봇을 가지고 런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모베드라고 하는 이 제품에 국내 라이다가 최초로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번 모델에는 이제 저희도 같이 좀 참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런 로봇 시장이 먼저 좀 열릴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서비스 로봇도 지금까지 중국산이 대부분이지만 아마도 이제 조만간 국내에 자체 서빙 로봇도 해외로 진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용이 먼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양산이 26년부터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또 이런 관제 쪽 경계 감시나 보안용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존의 CCTV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이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출이 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카메라 중에서도 요즘엔 뎁스 카메라도 많이 나오고 레이더도 이제 뭐 3D에서 뭐 4D 레이더까지 막 나온다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두 개의 조합이 훨씬 더 값싸고 효과적인지, 아니면 계속 이제 라이다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차량에 탑재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4D 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분해능이 좋은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 추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벨 2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주는 반면에 레벨 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사 책임이 워낙 크게 관여를 하는 이제 섹션이라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레이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뭔지 모르는 그 이유는 소위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분해하는 분해능이 지금 4도 5도가 기본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 분해능이 좋은 4D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한 1도 정도로 좋긴 합니다. 근데 그 1도를 가지고 아까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객체 인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이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 점이 4개가 찍히려고 그러면 검출거리가 20m, 30m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분해능이 아주 좋아야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카메라도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를 줌 땡겨도 이제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구분할 수 없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레벨 3에 최소한 200m 떨어진 고속도로 앞에 낙하물 중에 가장 안 보이는 게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200m 앞에 떨어져 있는 시커먼 타이어를 얘가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촘촘한 점으로 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해상도가 높아야 된다. 그거는 라이다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승현 책임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라이다 개발하는 곳들이 뭐 국내에도 많이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랑 좀 유사한 성능 혹은 기능을 가진 경쟁 제품 대비 저희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자동차용으로 일단 국한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쟁사하고 비교표입니다. 지금 빨갛게 되는 게 저희 제품이고 검은 게 이제 경쟁사인데, 사실은 로우엔드급은 이제 뭐 사실은 크게 뭐 앞으로 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하이엔드 쪽으로의 경쟁이 될 텐데, 지금 허사이랑 로봇센스라고 하는 제품이 무섭게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월 10만 개씩 양산이 되고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그 말은 1년에 100만 개 이상이 팔려나간다는 거고, 그 팔린다는 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양산차에 적용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100만 대 넘을 거예요. 한 200만 대 자율주행차가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될 텐데, 저기에 쓰고 있는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128채널이에요, 둘 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비트하기 위해서 192채널을 개발했던 거고요. 성능 면으로는 저희가 더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양산을 해왔고,
뭐 가격도 아마 저희보다 유리할 거예요. 이제 뭐가 됐든 저희 후발주자지만 일단 성능 면허는 일단은 60% 이상 우수하게 개발이 됐고 가격은 목표는 똔똔으로 맞춰 가자. 이게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시장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국을 앞으로 우리가 뚫지 않으면 자율주행 살아나기 어려워요. 특히나 자율주행 생태계는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중국에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중국 OEM사들이 저희한테 와서 관심을 가지고 뭐 심지어는 견적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견적 규모가 뭐 수십만 대에 해당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실 견적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그런 생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만들어지겠지만 어쨌든 그쪽은 가격만 맞으면 대체할 제품을 찾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용 내구성을 10분 살려서 G192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128채널과 싸울 예정이고요. 지금 128채널은 2030년까지 대략 쓰는 걸로 그쪽 이제 산업계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은 있다. 우리가 좀 더 추격할 시간이 있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리고 뭐 도입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자동차용 라이다를 사실 도입하는 거 옛날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뭐 성능이나 가격은 일단 둘째치고 내구성에서 다 드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내구성 측면에서의 좀 강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대차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맨 왼쪽에 있는 32채널 라이다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재작년에 우리 현대자동차 ES라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전장품에 대한 환경 내구성 시험 평가 항목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발레오 스칼라 2라고 하는 글로벌 전장 회사 다음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192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처음 프로토가 나와서 올해 말씀드린 현대차의 ES 시험을 통과를 할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여기 로보센스 M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안에 기술이 MEMS라고 하는 기술로 되어 있어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로보센서 관계자분도 계시겠으나 저 기술은 자동차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차에는 그냥 달고 나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리콜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가다가 안 되면 그냥 꺼놓고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은 나름 또 그런 게 장점이죠. 뭐 좀 무식하게 막 양산시켜서 필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결국은 제조사나 부품사가 개선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필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사실상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기술도 그 자동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지금 자동차에 넣고 쓰고 있다. 중국은 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명진 상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선 질문에서도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라이다는 결국에는 이게 가격 싸움으로 무조건 갈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중국 업체들이 있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주도를 할 것이고 그들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후발주자로서 스펙을 좀 더 높이고 성 좋게 만들면서 가격은 동일하게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능 뭐 중요한데 스펙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가격을 얼마까지 계속 우리도 인하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면 투자자들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힘들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결국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물론 당연히 볼륨이 있겠으나 이 안에 구조가 얼마만큼 양산에 적합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봇 센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허사이도 아마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베이스 자체가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라이다로 시작한 업체입니다. 결국 거기에 초기 개발자들은 광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하거나 전기전자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봇 센스는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용으로 개발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 CES에 요번에 가니까 로봇 이름도 로봇 센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기를 잘 타려고 했는지 로봇용으로 라이다를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그쪽으로 광고를 많이 하던데 허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드 데이터도 상당히 저희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를 뜯어다 보면 이제 사실 저희보다 훨씬 이전에 소자와 레이저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비용적으로 그렇게 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설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늘 뭐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거 현대차처럼 이 부분들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좋은 성능을 어떻게 하면 경유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설계를 어떻게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내구성에 문제가 없게끔 하느냐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뭐 어쨌든 개발 과정에서 설계 원가를 다 뽑아보고요. 그게 양산이 되면서 이게 떨어지는 것도 다 이게 모사를 해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 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민기 이사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좀 일반적인 라이다의 특징에 대해서만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오토웰의 라이다는 다른 라이다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상장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물리적 라이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뭐 전자적 라이다를 만들어서 그런 스토리로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투자자고 투자를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려면 이제 오토웰 라이다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다니엘 송수광 특징 그거 말고 뭔가 좀 더 홍보해 주실 만한 그런 설명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경쟁력은 사실은 아웃도어용 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과 산업용의 여러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건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온도, 그다음에 진동, 또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일드한 사용 조건에서 사용되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나와서 혹한과 혹소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초기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하고 그거를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개량하고 육성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의 내구 신뢰성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차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로봇도 외부에 노출되는 로봇,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안 감시나 스마트 시티는 결국 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적합하게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뭐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이용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